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복습은 다 하고 오셨어요? 그 프린트물? 우리 우리나라의 회사는 총 5가지의 회사가 있는데 이 5종의 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크게 3가지, 뭐 4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3가지가 있다. 하나가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우리 인적 회사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한 명 회사의 사원의 경우에는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반대로 물적 회사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유한 간접 책임을 진다. 무한이냐 유한이냐 이거는 쉬운데 직접 책임과 간접 책임의 차이점. 회사 채권자가 한 명 회사 사원에게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가 사원의 집으로 직접 쳐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반면에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회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직접 책임, 간접 책임이라고 했었던 거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2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 언제나 2가지 구조를 갖추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사원이 전멸을 하게 되면 그때는 회사의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무한 책임 사원은 모든 게 다 한 명 회사 사원이랑 똑같다. 반면에 유한 책임 사원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있었죠.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을 한도로 해서만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의하실 것은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의 경우에는 유한 책임인데 직접 책임을 져요. 아시겠죠? 간접 책임이 아니라 직접 책임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 간접 책임이지만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유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책임이 성격이 달라요. 유한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공통점만 있을 뿐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그 점이 다르고. 자,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종류를 나누는 2번째 기준이 기관을 구성하는 건데 이 기관의 구성 원리가 한 명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기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원님과 동시에 일꾼이 되는 거고, 반면에 물적 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념이 적용이 된다. 주주라고 해서 유한회사의 사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경영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사로 선임된 자만이 내부적인 업무 지배권, 외부적인 대표권을 갖는다. 문제는 LLC인데 LLC의 경우에는 내부적 법률 관계는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즉 인적 회사의 요소가 강하고 외부 법률 관계는 물적 회사의 요소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LLC의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점이 적용되죠. 소유는 사원이라고 하는 지분을 가진 자가 하지만 경영은 누가 한다? 업무집행자가 한다. 중요한 게 이 LLC의 업무집행자가 중요하죠. LLC의 업무집행자는 반드시 정관으로 선임한다.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업무집행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3번째 기준으로 지분 양도가 자유로운지 또는 이제 상속이 가능한지 요게 문제가 되는데, 한 명 회사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기본 강의 공부할 때 1번이는 매우 부자다. 2번이와 3번이는 거지인데 만약에 부자인 1번이가 자신의 지분을 울트라 슈퍼 거지에 해당하는 4번이에게 지 멋대로 넘기게 되면 이 한 명 회사는 더 이상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이 부자가 4번이 거지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2번이 3번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한 명 회사 사원의 경우에는 자기 기관의 원리에 따라서 사원님과 동시에 일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번이의 아들에게 지분이 그대로 물려지게 되면 아들이 잘난 놈이면 상관이 없는데 망나니다 라고 하면 망나니가 일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명 회사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사망이 법정퇴사 사유로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1번이 아들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뭐를 두어서 정관의 근거를 두어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한 명 회사 지분의 상속을 막아놓은 이유는 왜 그렇다? 망나니가 일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시점에 1번이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지분이 상속이 된다. 언제요? 해산 후에 사망하게 되면 해산 후에는 영업 능력을 상실하고 빚 갚는 절차, 청산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속이 된다. 그래서 한 명의 사원의 지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and 해산 후에 사망한 경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의 회사랑 똑같은 거고 이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데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넘기기 위해서는 누구 동의만 있으면 된다?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같은 물주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 없고 일꾼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상속이 되죠. 일꾼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지만 물주의 지분은 상속이 된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물주에 불과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분 상속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 달리 말하면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은 법정퇴사 사유에 빠져 있어요. 두 가지가 법정퇴사 사유에 빠져 있죠. 사망과 성년의견 개시가 법정퇴사 사유에 빠져 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지분은 당연히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고 상속도 자유롭게 가능한데 문제는 지분 양도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정관의 내용이 조금 달랐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다. 단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이사회의 승인 요거는 못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LLC의 경우에는 자 지분을 양도한다 또는 이제 상속을 한다. 내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인적 회사의 조문을 준용하게 되는데 양도는 뭐랑 유사해요? 양도는 합자회사랑 유사하다. 즉 업무집행자인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자인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LLC가 모든 업무집행자를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선임을 하였다라고 하면 업무집행자인 사원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 명 회사의 퇴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법정 퇴사 사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LLC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해산 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이 된다. 제가 말로 했는데 다 알아듣겠어요? 그죠?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습을 하셨으면 알아들었을 테고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지 하실 텐데 복습 안 하신 분들 특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잠깐 멈췄다가 복습 한번 다시 하고 다시 이제 듣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프린트물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5종의 회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5종의 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를 정관에 기재하느냐 또는 등기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먼저 정관에 기재하느냐 5종의 회사의 지분을 가진 자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너무 많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게 되면 정관 두께가 상법 신강보다 더 두꺼워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종의 회사 중에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4개 회사만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죠. 정관 기재 여부는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LLC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만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등기하느냐?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주는 등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등기한다? 일꾼만 등기한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일꾼을 등기하지 물주일 뿐인 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한 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일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명회사의 사원은 등기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물주에 불과하지 일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도 LLC의 사원도 물주에 불과하지 일꾼이 아니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를 등기한다? 주식회사의 일꾼인 이사를 등기하고 유한회사의 일꾼인 이사를 등기하고 LLC의 일꾼인 업무집행자를 등기한다. 하나 주의하실 게 바로 합자회사다.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일꾼이고 유한책임사원이 물주이다 보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일꾼은 등기하지만 물주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은 등기하고 유한책임사원은 등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합자회사는 언제나 그 구조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지분 구조가 무한, 유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등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구별하여 등기를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등기하고,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본점에만 등기하고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뭐가 사라졌다? 지점 등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화이트로 지울까요? 이제 지점 등기는 없어졌다. 이거를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둘 다 본점에다가 이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그래서 1번이와 2번이는 무한책임사원, 3번이와 4번이는 유한책임사원, 이런 식으로 1번이와 2번이는 무한책임사원, 3번이와 4번이는 유한책임사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원의 구조가 무한과 유한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점에다가 이거를 등기를 한다. 아셨죠?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일꾼은 등기하지만 물주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가 요거 때문에.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등기한다. 물주에 불과하지만 등기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명회사. 여러분, 제가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뭐 교과서를 봐라라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LLC의 경우에는, 특히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교과서 밑줄을 중심으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 밑줄 그어진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뭐 다른 내용들은 이제 우리 앞에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들 복습을 잘 해왔다라고 제가 믿고, 이제 추가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한명회사의 사원은 자기기관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업무집행 사원을 따로 뽑게 되면 그 업무집행 사원만 업무집행권을 갖게 된다.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을 하던가 아니면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 사원을 뽑게 되면 그 업무집행 사원만이 업무집행권을 갖게 되는데, 어찌 되었건 어떠한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게 뭔가 조금 부적당하다라고 할 때, 우리 주식회사의 일꾼은 이사였죠.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게 뭔가 부적당할 때 어떠한 수단을 쓸 수 있어요? 총회에서 해임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총회에서 해임할 때는 굳이 업무 집행이 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왠지 미워, 이마에 까만 점만으로 언제든지 총회 특별 계류로 해임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 가서 자를 수도 있잖아요. 해임 판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주식회사의 이사를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가가지고 해임 판결을 통하여 업무집행권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명회사의 사원의 업무집행권도 법원에 의하여 상실시킬 수가 있어요.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이, 이거는 모든 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집행 사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른 건데,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때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법원은 업무집행 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사를 100분의 3짜리 주주가 법원에 끌고 가서 해임 판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 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게 마치 뭐랑 유사한 거다? 이사 해임 판결이랑 유사한 거예요. 이사 해임 판결과 유사하게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업무집행 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A 한 명 회사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딱 한 명밖에 없대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업무집행 권한을 상실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 회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업무를 집행하는 게 부적당하다라고 하더라도 업무집행 사원이 한 명만 있을 때는 법원이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판례에 의하면 업무집행 사원이 1인만 있는 경우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설령 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 위반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업무집행 사원이 한 명만 있을 때 그때는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권한상실 선고라고 하는 게 뭐랑 유사하다? 이사 해임 판결이랑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된다.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과거에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까지 등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가 없어졌다? 지점 등기는 없어졌다. 지점 등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도 지워버리시면 돼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되는 거지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권한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어디에만 등기하면 된다? 본점에만 등기하면 된다.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된다. 지점에는 이제 등기하지 않고 지점 등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본점에만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 회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언제나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제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원의 지위를 박탈시켜버리는 제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합자회사가 딱 2명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한 책임사원 1명, 유한 책임사원 1명. 자, 그런데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제명시켜버리면 이 무한, 유한이라고 하는 구조가 깨져버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이 각 한 명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일방의 사원이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제명돼 버리면 합자회사의 구조가 깨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랑 같은 취지죠. 업무집행 사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잘라버리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무한, 유한이 각각 한 명만으로 된 합자회사에서 한 사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사원을 제명시켜버리면 합자회사 구조가 깨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각 1인만으로 된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우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1번이와 2번이가 무한 책임사원이었고 3번이와 4번이가 유한 책임사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무한 책임사원이 일꾼이고 유한 책임사원이 물주이다 보니까 유한 책임사원은 물주에 불과하다 보니까 뭐가 없다? 내부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외부적인 대표권이 없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내부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임의 규정이지만 대표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한 책임사원인 3번이와 4번이에게 정관으로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3번이와 4번이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거,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5월 1일 날 대표 사원으로 3번위를 선임했대요. 요거는 효력이 없죠. 3번위를 대표 사원으로 선임 등기한 경우 이때는 효력이 없다. 유한 책임 사원이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요거는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으로 이 강행 규정 위반이다 보니까 효력이 없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6월 1일 시점에 3번위를 유한에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 변경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3번위가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이때부터는 대표권이 생기는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으로 변경 등기를 한 6월 1일부터 3번위에게 대표권이 생긴다. 유한 책임 사원 단계에서는 절대 대표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무한 책임 사원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대표권을 갖게 된다. 아시겠죠? 내부적인 업무 집행권은 부분은 의무 규정이지만 대표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유한 책임 사원에게 절대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 회사. 그래서 우리 한명 회사와 합자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프린트물의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추가해야 될 거, 특히 7장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유한 회사하고 이제 LLC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유가 유한 회사 문제의 경우에는 주식 회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프린트물 공부할 때는 주식 회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유한 회사와의 차이점을 공부하겠어요? 자, 그래서 주식 회사를 먼저 공부하고 이제 주식 회사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한 회사를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유한 회사를 설립할 때 먼저 우리 설립 절차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알맹이에 해당하는 실체 형성 절차가 있고 껍질을 만드는 등기가 있는데, 실체 형성 절차는 다시 회사연법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을 확정을 하고 출자 이행을 하고 기관을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회사는 뭐밖에 없다? 주식회사밖에 없다. 이유가 일단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면 뭐가 끝나요? 사원 확정이 끝나죠. 이유는 한명회사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출자 이행을 설립 등기 이전에 할 필요도 없죠.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는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노무 신용출자가 가능하다. 노무 신용출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이행을 완료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구성. 한명회사의 사원임과 동시에 일꾼이 되는 자기기관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사원을 적는 순간 그 사람이 일꾼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실체 형성 절차가 정관 작성 하나뿐이죠. 물론 합자회사도 마찬가지.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인 거고, 사원임과 동시에 기관이 되는 거고, 무한책임 사원이 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합자회사에도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기 때문에 노무신용출자가 가능하고,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은 노무신용출자가 가능하지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노무신용출자가 안 되지만, 회사로 치자면 합자회사는 노무신용출자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공통으로 뭐만 하면 정관만 작성하면 끝난다. 그런데 우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 확정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출자이행을 하고 기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관 작성하고 출자 이행하고 기관 구성하고 이렇게 3단계 실체 형성 절차를 거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실체형성 절차가 3단계인데, 그런데 이때 만약에 유한회사의 경우에 이 기관, 유한회사의 기관을 뭐라고 한다? 이사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기관을 초대 이사를 이해됐을까요? 만약에 초대 이사를 선임을 하였다. 뭘로? 정관으로. 정관으로 초대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 기관 구성이 따로 필요 없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2단계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초대 이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없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엔 LLC의 경우에도 일단 정관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정관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LLC의 경우에는 뭐가 끝나버려요? LLC도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기 때문에 사원 확정 필요 없고, 그리고 LLC의 경우에는 뭐도 업무집행자라고 하는 일꾼도 정관으로 선임한다. LLC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기 때문에 기관 구성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작성하고 출자 이행하고, 그래서 LLC의 경우에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1단계, 유한회사는 원칙 3단계, 예외적으로 초대이사를 정관으로 선임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2단계, LLC의 경우에는 2단계, 이러한 실체형성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한회사 공부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이 3단계인 거고, 예외적으로 초대이사를 정관으로 선임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체형성 절차가 2단계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 설립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가 있었는데, 주관적 하자의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과 같은 무효 사유가 있을 때는 설립 무효해소, 제한 능력자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설립 취소해소가 인정이 되고, 객관적 하자의 경우에는 설립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절창하자, 정관의 절대적 기회상을 흠결한 경우, 모집 설립을 하면서 창립총회를 흠결한 경우, 창립총회를 열어주긴 열어줬는데 창립총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금의 중대한 흠결인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객관적 하자만 인정할 뿐 주관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무슨 소만 있다? 설립 무효의 소만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4종의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에서도 있어요. 설립 무효에서뿐만 아니라 설립 취소에서의 일종인 사회 설립 취소에서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4종의 회사에는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한회사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면 이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다. 유한회사에는 뭐가 없다? 이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없다. 그리고 뭐도 없냐면 발기인도 없어요. 발기인은 오로지 주식회사를 만드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한회사에는 발기인과 이사회가 없다. 발기인과 이사회는 오로지 주식회사에만 있는 개념인 거고, 유한회사에는 발기인과 이사회가 없다. 유한회사 문제에 발기인이나 이사회가 등장하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회사 공부할 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변태 설립사항은 총 5가지가 있었죠. 부동산과 관련된 현물출자의 사천벌인, 우리 회사 만들고 네 땅 사줄게, 재산인수, 그 다음에 설립비용,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가 있었는데, 유한회사에는 뭐가 없다? 발기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변태 설립사항도 3가지 뿐이에요. 변태 설립사항도 2가지가 빠진다. 뭐가 빠진다?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발기인의 보수라고 하는 게 없어요.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까지만 있고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발기인의 보수라고 하는 게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사항에는 빠져있다. 이유는 유한회사에는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변태 설립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3가지 태클을 받았죠. 3가지 태클 뭐였어요? 점검청,
정검청.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고, 그래서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청. 주식청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식청약서 유한회사에는 없죠. 유한회사 없으니까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두 개. 정관과 검, 정검인데, 제가 앞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간섭을 받는 것은 딱 하나, 주식회사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를 만들 때는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하여 정검청 중에 주식청약서 당연히 빠지는 거고, 두 번째,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인 누가 뽑아준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다 보니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요것도 빠져요. 그래서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 사항의 경우에는 그냥 정관에 기재하기만 하면 돼요. 변태 설립 사항을 정관에는 기재하지만 뭐는 받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 5종의 회사 중에 회사를 설립할 때 법원의 간섭을 받는 회사는 뭐밖에 없다? 주식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유한회사는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주식회사를 알아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 다 공부하고 이제 유한회사를 보는 거고,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했지만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소규모다. 자, 그래서 이 소규모성을 반영한 규정들이 유한회사에는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가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정관에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와 같은 대규모 회사는 주주의 성명을 정관에 적을 수가 없는 거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자, 그리고 이 소규모성, 같은 말로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분을 너무 훌러덩 넘길 수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말아라.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어떠한 방식은 안 된다. 배서만 하면 넘길 수 있는 기명식, 배서조차 필요 없이 그냥 종이만 넘기면 되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광고하지 말아라, 공모하지 말아라. 공모가 금지가 된다고 했죠. 회사를 설립할 때나 증자를 할 때 인수인을 광고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설립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증자를 할 때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들끼리 만드는 발기설립,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인수인을 모집을 하는 모집설립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유한회사를 만들 때는 뭐가 없다? 모집설립 방식이 없어요. 모집설립 방식이 없고 발기설립의 형태만 있어요. 왜요?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발기설립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발기설립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그 형태가 발기설립의 형태밖에 없다. 모집설립은 불가능하다. 모집설립 방식은 불가하고, 발기인이 없다 보니까 발기설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발기설립의 형태밖에 없다.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우리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자를 주주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지분을 가진 자는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원은 어떠한 지위,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가? 우리 주식회사의 주주가 갖는 주주권은 돈 되는 권리, 자의권, 돈 안 되는 권리, 회사 경영에 관한 권리, 공익권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되는 권리, 자의권과 회사 경영과 관련된 공익권이 있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도 자의권은 모두 딸랑 한 주만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주주권이었죠. 유한회사의 자의권도 마찬가지로 딸랑 한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사원권이다. 반면에 공익권의 경우에는 단독 사원권도 있고 소수 사원권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유한회사의 사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사원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권리 4가지가 있었죠. 이미 여러분 4가지는 유한회사의 사원권에 대해서 봤잖아요.
뭐요? 의리잔출이라고 하는 네 가지 권리는 유한회사의 사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니까 사원평등의 원칙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의리잔출보다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예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이었는데 이 의리잔출 중에 사원평등의 예외로서 의리잔출을 공부했는데 이 의리잔출 중에서 의결권은 당연히 공익권일 테고 의결권은 공익권인 거고 나머지 리잔출이 바로 자익권이에요.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예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이라고 하는 리잔출이 자익권이다. 그리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이익배당, 중간배당 가능해요. 중간배당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의리잔출 중에 리잔출이 바로 돈 되는 권리 자익권이다. 의결권은 이제 공익권인데 의결권의 경우에는 딸랑 한 좌만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사원권인 거고 이제 소수 사원권이 필요한데 소수 사원권 유한회사의 공익권 중에 소수 사원권은요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 공부하면서 상장회사의 7가지 소수 주주권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권 중에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되는 7가지가 뭐였어요? 임재열 해검유대였잖아요.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제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임재열, 그다음에 해검유대, 이사 해임 판결 청구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유대 위법행위 유의 청구권, 대표소송권. 그래서 임재열, 해검유대 이 7가지가 6개월의 계속 보유 기간이 필요한 거였는데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라고 하는 거 임재열 해검유대에서 제가 주주제한권이잖아요. 주주제한권 빼고 나머지 임열 해검유대가 바로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에요. 주주제한권만 빠지고 나머지 임열 해검유대가 소수사원권이다.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이사 해임 판결 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위법행위 유의 청구권, 대표 소송권. 주의하실 것은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유의 청구권과 대표 소송권, 그다음에 총회의 절차적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100분의 1짜리 소수주주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 소수 사원권은 없어요. 전부 다 100분의 3짜리다. 100분의 1짜리는 없고 전부 다 100분의 3짜리다. 물론 이제 100분의 10짜리는 똑같죠. 뭐요? 우리 회사 차라리 깨주세요 라고 하는 회사 해산 판결 청구권. 딱 2개밖에 없어요. 100분의 1짜리가 없고 회사 해산 판결 청구권 요거는 100분의 10짜리인 거고 이거 같이 써놓을까요? 100분의 10짜리는 회사 해산 판결 청구권. 요거 하나만 이제 100분의 10짜리로 이제 주식회사랑 유한회사가 똑같은 거고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에는 뭐가 없다? 100분의 1짜리가 없다. 전부 다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100분의 3짜리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원의 의무와 책임인데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유한회사의 사원은 원칙은 유한 간접 책임을 지는데 4가지 추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죠. 사원의 예외적 추가 책임. 550조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 출자 재산인수가 과대평가가 된 경우 이때는 사원 1명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551조 출자 미필의 경우에 20억짜리 유한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1번이만 5억을 출자하고 나머지 2번이 3번이 4번이가 출자를 미필했을 때 우리 현물 출자가 과대평가된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1명 나오지만 출자 미필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사원, 이사, 감사가 함께 책임을 진다. 자, 그리고 593조
쌍둥이 조문. (550조는) 설립할 때 현물 출자가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고, (593조는) 증자를 할 때 현물 출자가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인 거고, 이때에도 사원 한 명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607조 사항은 조직 변경 시 유한회사 1억짜리 유한회사를 폼나게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면서 100억짜리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려 99억이 빠지기 때문에 이때에도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온다. 얘는 조직 변경. 얘는 출자 미필. 자, 그래서 설립을 할 때 또는 증자를 할 때 현물 출자 재산인수가 과대평가가 되었을 때는 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고, 출자 미필과 조직 변경 시에는 사원, 이사, 감사 3명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고, 이때 4가지 모두 사원의 책임은 절대 면제가 되지 않지만 두 번째, 네 번째에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사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서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4가지 모두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사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사원이 추가 책임을 진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사원의 책임에 해당하는 게 주식회사로 말하면 발기인의 책임에 비슷한 거고, 우리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 가지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런데 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미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사가 자본총실 책임, 그 중에서도 인수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도 증자를 할 때 자본총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본금을 증가할 때 자본총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실 거,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신주를 발행하고 나서 자본총실 책임을 질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구만 책임을 졌다? 이사만이 자본총실 책임, 그것도 인수담보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자본총실 책임을 져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사의 자본총실 책임은 뭐밖에 없었다? 인수담보 책임밖에 없었다. 이유는 신주 발행 시에 납입을 해태하게 되면 뭐가 덩달아서 깨져버린다? 인수가 덩달아서 깨져버린다. 당연실권 규정에 따라서 인수는 동그라미, 납입은 X와 같은 그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자본총실 책임에는 인수담보 책임만 있을 뿐 납입담보 책임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유한회사의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자본총실 책임에는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 책임도 있어요. 이게 2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본금 증가 후에, 이미 등기가 된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 이게 인수가 깨졌다라는 말이죠.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 또는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미필된 출자, 이거는 납입이 흥결됐다는 얘기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4억이 빠졌을 때는 이때 누구? 이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만 자본총실 책임을 졌는데 유한회사의 경우는 누구도 같이 자본총실 책임을 진다? 감사도. 감사가 4억 원에 대하여 인수가 빠졌을 때 책임을 지는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뭐도 진다? 납입담보 책임도 진다. 아시죠? 이게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증자 시에 자본총실 책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만 자본총실 책임을 졌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자본총실 책임을 진다. 자본총실 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인수담보 책임만을 질 뿐 납입담보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반면에 유한회사의 자본충실 책임에는 인수담보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책임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사와 감사가 자본충실 책임을 지는 거지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원은 자본충실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사원은 이미 이 예외적 추가 책임에 따라서 많은 책임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증자 시에 자본충실 책임 사원은 부담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세 가지. 뭐요? 일단 그 대상자에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가 포함이 된다. 자본금 증가 시에 자본충실 책임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감사가 포함이 된다. 두 번째가 그 자본충실의 내용으로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 책임도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주식회사의 지분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센다. 반면에 유한회사의 지분은 뭐라고 해요? 1좌라고 해요. 1좌.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 한 주는 한 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한 좌도 마찬가지로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해요.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을 할 때 너무 쉽게 넘길 수 있는 지시식, 무기명식 유가증권의 발행이 금지가 되고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지분도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입지라는 게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죠. 왜요? 유한회사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사원이 바뀌게 되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유한회사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할 때 사원총회 특별결의는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문장이 모두 옳은 지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와 상속과 입질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데 이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양도만이 정관상 제한이 가능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모두 입지를 하는 것도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게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죠. 주식회사는 입지를 하는 거 정관으로 제한하지 못해요.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입질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이때 정관으로 제한을 할 때 제한의 형태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조금 다르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이사회의 승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하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이든 가능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빼고 이사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빼고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 요거 빼고는 뭐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럼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분을 양도하는가? 우리 주식회사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주식회사의 지분 양도 첫 번째 효력 요건이 뭐예요? 양도합의 앤드 주권 교부.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뭐다? 명의 개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주권의 계속 점유인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분 양도의 효력 요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말은 잘 안 듣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은 안 듣고 있지만 어찌됐건 조문상으로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주식회사는 성립 후 납입기일 후, 즉 라이트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라이트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페이퍼 찍어라. 회사는 성립 후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발행 의무가 규정이 없어요. 사원의 지분에 관한 유가증권 발행을 의무 규정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무 규정이 있는 주식회사조차도 주권 발행을 잘 안 하는데 의무 규정도 없는 유한회사가 주권 유가증권을 발행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도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을 양도할 때 효력 요건이 뭐였다? 의사표시 플러스 주권 교부였잖아요.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 주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 발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할 때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지분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뭐가 없다? 증권 교부라고 하는 게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질권 설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간단하게 설정하는 약식질, 단단하게 설정하는 등록질. 간단하게 설정하는 약식질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플러스 증권 교부만으로 질권이 설정되었었는데 유한회사는 이러한 증권이 없다 보니까 약식질의 형태도 없어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등록질 형태의 질권 설정밖에 안 된다. 입지를 할 때에도 증권만 교부하는 형태, 즉 약식질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 A 유한회사의 사원 홍길동이가 임꺽정이에게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양도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주식회사에서 명의개서라고 했던 것에 대응하여 명부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였다라고 하면 홍길동이가 임꺽정이에게도 양도하고 안무개에게도 양도하고 이중 양도를 했을 때 둘 사이에 쌈박질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주권을 누가 들고 있는지, 주권의 계속 점유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 주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양도 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조차도 뭐다? 이 회사 장부에 적혀져 있는지 사원명부에 적혀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모두 사원명부에 기재해요. 명부 기재.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양도라고 기재하는 거죠.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모두 증권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전부 다가 명부 기재가 대항 요건이다. 질권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 입지를 할 때에도 뭐만으로 입질이 가능하다? 의사표시만으로 입질이 가능하다. 효력 요건은 질권 설정 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증권 교부라고 하는 게 없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모두 명부 기재인데 이때는 명부에다가 뭐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입질이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양도의 경우는 양도라고 기재하고 입질의 경우에는 입질이라고 기재하는 거고. 그래서 효력 요건은 양도다 입질이다 둘 다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한 거고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양도나 입질이나 전부 사원명부에 기재하는 게 대항 요건인데 이때 양도는 양도라고 기재하고 입질은 입질이라고 기재할 뿐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한회사의 기관,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고 하는 기관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은 오로지 사원총회에서 하게 된다. 우리 사원총회도 총회라고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거를 소집을 해야 될 텐데 원칙적으로 누가 소집한다? 먼저 주식회사를 복습해 볼까요? 소집권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가 소집을 한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죠. 예외적으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 그래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인데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사원이라고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소수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소수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그런데 우리 소수주주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이사회에다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지체 없이 열어주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소수사원도 마찬가지.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각 이사에게 청구를 해보고 안 되면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소집할 수가 있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소수사원도 먼저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청구를 하고, 이사가 지체 없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소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집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고 주주에게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해주고, 이때 통지를 할 때 목적사항을 기재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조금 완화가 되었었죠. 완화가 되어서 2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 서면 결의 제도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에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 서면 결의 제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원래 누구 거다? 원래 유한회사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원래 유한회사 거를 10억 미만의 주식회사가 준용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 결의 제도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소집 통지 기간과 관련하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 1주 전에만 통지하면 된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주 전이었다.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10일이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유한회사가 1주예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2주,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일, 주식회사의 이사회 그리고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기간이 1주예요. 아시겠죠? 1주 전에 통지하면 된다. 이게 주식회사의 이사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주,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10일, 이사회와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기간이 둘 다 1주. 세 가지 함께 구별해가지고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서면결의 제도가 뭐라고 했어요? 서면결의 제도가 총회가 안 열려요. 그죠? 총회 개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이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찬성 반대 할 수 있는 안건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결의는 확실하게 특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홍길동 이사 연임 찬성 반대 이와 같은 식으로 확실히 특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경우에 일주일 전에 통지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때 통지를 할 때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통지 방법, 즉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지 구두로는 안 된다. 통지를 할 때 목적사항을 기재해 줘야 된다. 요거는 똑같아요. 통지를 할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되는 거고,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다. 그런데 사원총회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주총회의 하자가 있을 때 네 가지 소송이 있었죠.
경미한 하자를 다투는 총회결의 취소 소송,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내용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해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경우에도 똑같이 4개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해소가 다 인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유한회사의 일꾼인 이사. 이사의 선임과 해임, 주총회랑 주식회랑 똑같아요. 다 대신 뭐로만 바꾸면 된다? 우리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사원총회라고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유한회사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그리고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원에 의하여 법원에 끌고 가서 자르는 것도 가능하다.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가서 자르는 해임 판결도 가능하다. 임재열 해검유대에서 임채, 주주 제한권 빼고 임열 해검유대가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열 해검유대에 해죠. 이사 해임 판결 청구권.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원이 이사 해임 판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사가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 여러분,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10억 미만의 주식회사가 이사를 한두 명만 뽑았을 때는 그 각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경우에 유한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어요.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어서 내부적인 업무집행권, 외부적인 대표권을 갖게 된다. 차이가 나는 점이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래 대표권이 없지만, 그래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선임된 대표이사만이 대표권을 갖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누구처럼?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이사가 한두 명만 있을 때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선임보다 강추기간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강추. 뽑기 싫을 때 정관에다가 적어가지고 배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관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때는 뽑아야 된다. 조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다? 강추기간이라고 했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강추기간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유한회사의 이사는 내부적인 업무집행권, 외부적인 대표권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의사결정권.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을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하지만, 즉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이사회 결의로 하지만,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결정한다? 이사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해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없으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사회가 결정을 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이사들의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한다. 여기 있는데 이사회 결의로 결정을 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결의로 이사회에 해당하는 이사 과반수 결의로 이러한 것들을 한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일을 하는 와중에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과 자기거래가 금지가 된다. 경업과 자기거래는 누구에게 금지가 된다? 일꾼에게 금지가 되죠. 그래서 유한회사의 일꾼인 이사에게도 경업과 자기거래가 금지가 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만 뭐가 훨씬 더 나쁘다? 경업이 훨씬 더 나쁘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나쁜 경업을 굳이 유한회사의 이사가 하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업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조금 덜 나쁜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만약에 임의기관이라고 하는 감사를 선임해 두고 있다라고 하면 뭐만으로도 가능하다? 감사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감사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 공부하면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붙으면 그때는 회사를 누가 대표한다고 했어요? 감사가 대표한다라고 했죠.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와 이사가 소송이 붙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정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자, 그런데 유한회사에는 일반적으로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유한회사는 감사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유한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이 붙으면 여러분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붙었는데 이게 10억 미만의 회사이다 보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때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법원이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간섭을 받는 회사는 주식회사만 법원의 간섭을 받는 거지 나머지 회사는 법원의 간섭을 안 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소송이 붙었는데 주로 유한회사에는 감사가 없다 보니까 이때 자칫 그러면 법원이 선임해 주나? 아니에요. 유한회사는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사원총회가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와 회사의 일꾼 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었을 때 누가 과연 회사를 대표하는가와 관련하여 여기 한꺼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 가장 먼저 공부했던 첫 번째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인 이사와 회사가 소송이 붙거나 아니면 10억 미만의 회사여서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정한다.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공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한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이 붙었을 때는 그때는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때는 사원총회에서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자, 그러면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 회사와 일꾼인 사원 간의 소송이 붙게 되면 이때는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해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LLC는요.
LLC는 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이 붙거나 또는 LLC의 일꾼, 업무집행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사와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 간의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가? 이거 내부 문제예요, 외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이 해결하면 된다? 인적 회사, 한 명의 사업자와 같이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한다.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이? 얘랑 똑같이. 인적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사.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이죠. 임의기관.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우리 강추 기관이었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임의기관인 감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둘 중에 하나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에는 뭐가 없다? 이사회가 없다.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이사회 내 위원회라고 하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권한과 관련해서는, 감사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의 감사랑 거의 유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의 감사, 주된 의무,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 그 다음에 주된 권한, 부수적 권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주식회사의 감사,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 이사를 상대로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었다. 보고 요구권이 있었는데, 유한회사의 감사도 이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이 있어요. 즉 이사의 수동적 보고 의무에 대응하여 이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도 있고, 우리 아까 예외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소수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해가지고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소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원고삼총사가 주주이사 감사인 거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사 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소권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의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겸임금지 의무도 있다. 아셨죠? 한 방에 끝까지 가려다가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끊어서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